이건 믿을 수 없어. 어떻게 특정 언어 소리에만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 단순히 말문이 트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아이의 두뇌가 좌반구와 우반구가 동시에 깨어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뇌가 단순히 반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 자폐아의 능력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뇌 자체가 지금 완전히 다시 태어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언어신경과학과 교수 클레어 오트먼입니다. 뇌신경망의 재구성, 일명 뉴로플라스티시티를 연구하며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완벽한 실험 설계, 오류 없는 데이터 분석, 그리고 탄탄한 논리로 가득 찬 논문들. 내 인생은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요. 내일 있을 국제신경과학학회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던 중이었죠. 그때 연구실 문이 열리며 학과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된 표정, 그리고 손에 들린 서류 뭉치.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학과장은 내 연구 데이터에 심각한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었죠. 내 연구는 언제나 철저했고 방법론은 완벽했으니까요. 하지만 학과장이 내민 자료들은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박사과정 학생 중 한 명이 데이터를 조작했고 그것이 내 최근 발표한 3편의 논문에 모두 사용되었다는 거였어요. 이번 학회 발표는 취소합니다. 학과장의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명성, 신뢰, 그리고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조작된 데이터임을 몰랐다는 변명은 소용없었습니다. 책임 교수로서 내가 검증했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연구실은 냉랭해졌습니다. 동료 교수들의 차가운 시선, 학생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내 연구를 인용했던 다른 연구자들의 항해 메일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한 달. 그 시간 동안 저는 대학 내부 조사를 받으며 제 무지와 부주의함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연구비 일부 반환, 논문 철회, 그리고 1년간의 연구 활동 중지. 판결은 냉정했지만 공정했어요. 스캔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습니다. 무너진 연구실을 홀로 정리하던 어느 날, 가장 중요한 실험 장비가 고장 났어요. 그것마저도 나를 버린 듯했죠. 손을 놓고 그 앞에 서 있던 그때 연구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본 적 없는 동양인 부부가 들어왔어요. 방문객용 출입증을 목에 걸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하버드 의대에서 온 방문 연구원이었어요. 고장난 장비를 보더니 남편이 조용히 도구를 꺼내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능숙하게. 1시간 후 장비는 다시 작동했어요.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자 그들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예상치 못한 그 도움에 감사 인사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연구실 근처 카페로 그들을 초대했어요. 김종우 박사와 그의 아내 박소연 씨. 두 사람 모두 서울대학교 의대 출신으로 종우 박사는 신경외과 전문의였고 소연 씨는 아동심리학자였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1년간 연수 중이라고 했죠.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대화는 점심으로 그리고 저녁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도 그들이 내 스캔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던 걸까요? 어쩌면 타국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들에게도 대화 상대가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종우 박사와 소연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미국에 온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5살 된 그들의 아들 민준이가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가능한 모든 치료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마지막 희망으로 미국의 최신 치료법을 알아보러 왔다는 거였죠. 소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눈 맞춤조차 거의 없었고 항상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연 씨가 말을 이어갈수록 제 가슴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종우 박사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깊은 슬픔과 사랑이 저를 압도했어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 심장이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내 상처보다 훨씬 깊고 오래된 것임을 느꼈어요. 문득 16살 된 내 딸 에린이 떠올랐습니다. 학업에 대한 지나친 압박, 완벽함을 강요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로 인한 에린의 불안과 우울. 나 역시 완벽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내 딸의 고통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거죠. 매일 아침 에린과 나누는 짧은 대화, 작은 다툼들, 그리고 항상 뒤따르는 후회. 에린이 자신의 진짜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나는 논리와 이성으로 대응했습니다. 감정보다 성과를, 표현보다 결과를 중시했던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에린은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게 되었고,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종우 박사와 소연 씨의 슬픔이 갑자기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비록 상황은 다를지라도 자녀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부모의 아픔은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에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평소보다 오래 통화했어요. 에린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조금씩 깊어졌어요. 학문적 토론을 넘어 진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삶에 오랜만에 찾아온 작은 위안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곧 제 연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며칠이 지나고 종우 박사와 소연 씨는 저희 집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에 초대되었습니다. 딸 에린도 기말고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있었죠. 부부는 민준이도 함께 데려왔어요. 조용하고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커다란 갈색 눈동자는 항상 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연 씨가 무엇을 물어도 민준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요. 에린은 원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좋아했죠.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하면서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평소 에린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에린의 관심사를 알게 된 것도 종우 박사 부부 덕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가던 중 에린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동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라는 노래였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꽤 정확했어요. 소연 씨가 놀라 웃으며 에린의 발음을 칭찬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항상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민준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에린을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반응이 없던 아이의 작은 움직임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살짝 움직였어요. 소연 씨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종우 박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죠. 소연 씨의 목소리가 떨리며 민준이가 반응했다고 말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언가에 이렇게 반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놀라움과 희망이 동시에 번뜩였어요. 저는 숨을 삼키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뇌과학자로서 특정 언어에만 반응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언어 자극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한 패턴을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특히 한국어라는 특정 언어에만 반응한다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다시 에린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했고 에린이 노래를 이어갈 때마다 민준이의 반응은 조금씩 커졌습니다. 손가락이 더 크게 움직이고 눈동자가 에린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부모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겠죠. 그날 밤 종우 박사와 소연 씨는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내 전문 분야인 뇌신경망 연구가 민준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 경력은 이미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근거 없는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린은 제게 꼭 도와주라고 했어요. 평소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하지 않던 에린이었기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날 민준이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다고, 그 아이에게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고 했죠. 에린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내 학문적 위치가 위태롭고 증명되지 않은 현상이지만 한번 깊이 알아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위기 속에서 만난 작은 희망의 불씨, 그것이 얼마나 큰 불꽃으로 번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부모의 절박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여 하버드 의대의 연구실 한켠에서 비공식적인 실험을 시작했어요.
내부 조사로 연구 활동이 제한된 상태였지만 이건 공식적인 연구가 아닌 한 아이를 돕기 위한 개인적인 도움이었습니다. 적어도 제 스스로는 그렇게 합리화했죠. 첫 번째 실험은 간단했어요. 민준이에게 다양한 언어로 같은 단어를 들려주고 뇌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뇌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장치 MRI, 텐서 영상 이 정도 규모의 실험은 원래 학과장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종우 박사가 의대 동료의 도움으로 장비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영어 단어부터 시작했어요. 사랑, 행복, 가족 같은 정서적 단어를 영어로 들려주었지만 민준이의 뇌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어와 일본어 버전의 같은 단어들도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비슷했어요. 민준이의 뇌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들려주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특히 곰, 마리, 새 같은 단어, 즉 한글의 기본 소리인 고, 샤이 발음될 때 민준이의 뇌에서 놀라운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좌우 뇌 반구가 동시에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화면을 통해 뇌 영상을 분석하면서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편도체, 전전두엽, 피질이 모두 동시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언어 표현, 이해, 감정, 실행 기능이 모두 활성화되는 패턴이었죠.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언어 자극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활성화가 단순히 개별 영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뇌 전체의 신경망이 서로 연결되며 반응한다는 점이었어요. 뇌의 각 영역 사이를 연결하는 신경회로가 마치 숨겨진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갑자기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반복했어요. 다른 한국어 단어, 다른 소리, 심지어 다른 목소리로도 시도해봤습니다.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한글의 특정 소리가 민준이의 뇌를 깨우고 있었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어요. 특정 언어, 그것도 한글이라는 특정 문자 체계의 소리가 자폐 아동의 뇌에 이렇게 특별한 반응을 일으킨다니. 기존의 언어 치료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서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왜 하필 한글일까? 다른 언어와 무엇이 다른 걸까? 모든 자폐 아동에게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민준이만의 특별한 반응일까?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종우 박사와 소연 씨에게 실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서서히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소연 씨는 눈물을 참으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지하게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확신했어요. 스캔들로 무너진 내 명성과 경력을 생각하면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서 펼쳐진 과학적 미스터리와 한 가족의 간절한 희망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연구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해 논문으로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간의 추가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거쳐 마침내 한글, 그 과학적 구조가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뇌 연결망을 깨운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완성했어요. 제 경력에 있어 가장 도전적인 시기에 쓴 논문이었죠. 학계의 냉소적인 반응을 예상하긴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세계 신경과학회 연례 학술대회가 보스턴에서 열렸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주요 연사로 초청받았지만 이번에는 일반 발표 세션의 마지막 순서로 겨우 자리를 얻었습니다. 스캔들 이후 첫 공식 발표였기에 긴장됐지만 민준이의 뇌 영상과 데이터가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 믿었어요. 발표가 시작되자 학회장은 예상보다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마 저의 스캔들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겠죠. 침착하게 연구 배경, 방법론, 그리고 결과를 설명했어요. 한글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그 구조적 특성이 어떻게 자폐, 아동의 뇌를 자극하는지 데이터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됐을 때 학회장의 싸늘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이어 베이징 대학 언어학과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원래 중국 한자 문화의 일부가 아니냐는 질문이었어요. 한글의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였죠. 질문에 정중히 답변했지만 이어진 질문들은 점점 더 도전적이고 비판적이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 온 연구자들의 반응이 거셌어요.
한 일본 학자는 한글이 사람의 두뇌를 특별히 자극한다는 주장이 단순한 민족주의적 판타지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연구자는 한글이 한자의 아류에 불과하다며 과학적 설계가 아닌 단순한 변형 문자라고 말했어요. 미국과 유럽의 연구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며 데이터의 신뢰성을 의심했어요. 누군가는 내 과거 스캔들을 언급하며 또 다른 조작된 연구가 아니냐는 뉘앙스의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모든 질문에 과학적 근거를 들어 답변했습니다. 발표 후 학회위원회는 제 논문 심사를 보류한다고 통보했어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하버드로 돌아온 뒤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과장은 제 연구에 대한 대학 내부의 우려를 전달했고 예정되어 있던 실험 지원이 모두 중단되었어요. 제 연구가 학교의 명성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연구비는 끊겼고 협력하던 동료들도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눈빛에서 봤던 그 작은 희망,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제 눈앞에서 본 과학적 현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종우 박사와 소연 씨는 여전히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지인들을 통해 한글의 역사와 구조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해 보내주었습니다. 에린도 틈틈이 도와주었어요. 한글에 대한 자료를 번역하고 민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국어 자극에 대한 그의 반응을 관찰했죠. 벽에 부딪혔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직접 가서 더 깊이 연구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한글의 비밀을 풀기 위해 그 근원지로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며 이번 여정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종우 박사의 소개로 서울대학교 한국어학과의 권위자인 최선태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학자였지만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의 연구실은 한글 관련 고서와 자료들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이 놓여 있었어요. 제 논문을 이미 읽어본 최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든 1446년 그 시대에 이미 인간의 발음 기관을 정확히 분석해 문자를 설계했다고 했어요. 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발명품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목표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최 교수가 내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은 완전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동안 6개의 소리가 강제로 삭제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레아를 비롯한 6개의 소리들이 일본의 언어 정책으로 인해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한국의 언어와 정체성을 지우려 했다고 최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사라진 6개의 소리가 민준이의 뇌 자극과 관련된 마지막 열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에서도 한글의 특정 소리가 민준이의 뇌 신경망을 활성화시켰는데 만약 원래 있었던 모든 소리를 사용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최 교수의 도움으로 사라진 6소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오랜 연구를 통해 이 소리들의 발음법을 복원해 놓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곧바로 실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의 협조를 얻어 첨단 뇌영상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종우 박사의 도움으로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받은 5명의 아이들을 추가로 실험에 참여시켰습니다. 민준이를 포함한 6명의 아이들에게 복원된 6소리를 하나씩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개의 소리에서 모든 아이들의 뇌는 이전보다 더 강한 반응을 보였어요. 좌우 반구의 전역적 활성화, 뇌량에서의 신호 폭발, 그리고 시냅스 재결합 현상까지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초점이 맞춰지고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6번째 소리를 들려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부 아이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불안 증세를 보이고 몇몇은 과민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뇌 영상에서도 편도체와 같은 감정 중추에서 과도한 활성화가 관찰되었어요.
실험을 즉시 중단하고 아이들을 안정시켰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5개의 소리는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마지막 하나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저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한글의 비밀을 풀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미스터리를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최 교수와 종우 박사와 함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밤을 새웠어요. 하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가설이 세워졌어요. 혹시 그 마지막 소리가 뇌의 특정 부위를 너무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아닐까? 마치 조율되지 않은 악기처럼 너무 강한 진동을 일으켜 불협화음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실험 결과를 정리한 예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학회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발견을 세계에 알릴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예비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낸 지 이틀 후 국제신경과학계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내 이메일 수신함은 질문, 비판, 그리고 조롱으로 가득 찼어요. 학회위원회는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고 저는 마치 법정에 선 피고인처럼 내 연구를 변호해야 했습니다. 가장 거센 비난은 스트레스 반응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여러 연구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 소리는 위험하다.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실험을 계속할 것인가? 이 질문은 마치 비난의 화살처럼 날아왔어요. 특히 중국과 일본 학자들은 이 연구가 과학이 아닌 민족주의적 판타지라고 더욱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커졌어요. 몇몇 과학 저널리스트들이 제 연구를 다루기 시작했고 대부분 비판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 조작 스캔들을 다시 들춰내며 내 연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죠. 결국 이틀 만에 학회 후원으로 진행되던 연구비마저 끊겼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저는 최선태 교수와 함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광범위한 전문가 그룹을 모아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뇌과학자, 심리학자, 언어치료사, 육아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긴급 포럼을 열었어요. 종우 박사와 소연 씨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소연 씨는 심리학자로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포럼은 3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첫째 날은 수백 시간의 뇌파 영상을 분석했고 둘째 날은 아이들의 행동 패턴과 호르몬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결론을 도출했어요. 그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복원된 5글자는 자폐 아동의 학습과 소통 능력 향상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특히 뇌의 언어, 중추와 감정 영역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글자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였어요. 이 소리는 아직 발달하지 않은 뇌 영역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였고 일부 아이들에게는 과도한 자극이 되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마지막 소리가 신경퇴행성 질환 모델에서 특별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이전 연구 자료를 검토해 보니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환의 뇌 패턴과 특별한 상호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래 질병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선태 교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놀라운 가설을 제시했어요. 세종대왕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최 교수는 세종대왕의 천문학적, 의학적 업적을 설명하며 그의 과학적 통찰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야기했어요. 최 교수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 모든 걸 아셨던 것이라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글자 5과 미래, 우리 후손이 언젠가 만날 더 큰 고통을 위해 그 마지막 하나를 일부러 남겨두었다는 가설이었어요.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6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은 선구안,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 가설을 증명하기는 어려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닌 인간의 뇌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과학적 설계물이라는 것입니다. 복원된 5글자는 지금 자폐 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고 그 마지막 한 글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어요. 이 한 글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연구를 계속해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사용법을 개발해야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열쇠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포럼의 모든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왕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훈민정음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유리 케이스 앞에 서서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600년 전 한 위대한 인물이 모든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가 오늘날 전 세계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복원된 5글자를 활용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한국에서는 최선태 교수와 함께 한글의 역사적, 언어학적 측면을 더 깊이 탐구했고, 미국에서는 하버드 의대에 제한된 공간에서 임상 적용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종우 박사와 소연 씨는 여전히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임상 시험 결과는 우리의 기대 이상이었어요. 3개월간의 프로그램 참여 후 약 60%의 아이들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의사소통 영역이었어요. 특히 민준이를 포함한 여러 아이들이 조금씩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리에 불과했지만 점차 의미 있는 단어로 발전했어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을 때 소연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년간 기다려온 그 한마디를 드디어 들은 순간이었어요. 이어서 사랑해요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비록 발음은 부정확했지만 그 의미는 완벽했죠. 소연 씨와 종우 박사의 얼굴에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보았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아이들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가 같은 수준의 진전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사소한 변화조차 그 가족들에게는 크나큰 희망이었죠. 특히 맞춤이 늘어나고 감정 표현이 풍부해지는 변화는 가장 보편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깊은 통찰력과 선견지명을 생각할 때마다 경외심이 들었어요. 2천만 자폐아동을 살리는 한글 5글자, 그리고 미래의 질병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하나의 소리. 그것은 600년 전 세종대왕이 인류를 위해 남긴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빨리 들으실 수 있어요. 오늘 사연에 대한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감동힐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